이것은 사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완벽한 억지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아시아 공동 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좋겠다. 북한에 대한 적개심과 공포심이 보수 정치의 어떤 자양분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네. 정확히 못된 친척. 정이 들어서 예. 정리가 안 됩니다. 예. 왜 서울을 관광지로 만드는가?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구경거리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예. 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고 예. 종로는 강남 사람들이 와서 자전거 타고 놀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가? 인생 7, 80년 남은 나한테 어떠한 종류의 미래를 살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걸까? 네. 너무 노골적으로 말이 다를 때는 이 사람들이 제시하는 게임의 룰을 신뢰할 수 있는가 없는가? 갑자기 이제 막 다 굶어 죽는다. 북한 지금 다 굶어 죽었고 난리 났다. 예. 언제 망할지 모른다. 막 이러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또 핵을 만든다. 뭐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때 평화 대탕트 국면이 막 펼쳐지면서 아 모르겠다. 뭐 그냥 뭐 잘 되겠지? 라고 바라보고 있으니까 지금 북한이 바부두어 대책에 따르면 80개 정도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네. 그런 핵 보유국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저의 세대, 그러니까 지금 30대, 40대들이 가지고 있는 되게 좀 나쁘게 말하면 안이한, 좋게 말하면 대범한 대북관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완벽한 억지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매칭이 안 되니까 이쪽에도 어떻게든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독자적으로 몰래 핵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국제사회로부터 들어올 제재라는 것이 북한은 원래 가난하니까 그런 제재 같은 거 받아도 별 상관없는데 우리는 상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고 결국에는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북한의 핵 위협을. 그래서 나온 얘기가 미국의 핵우산 얘기 예. 나오고 또 좀 다른 얘기는 나토식 핵 예. 공유 뭐 그런 얘기도 나와서 제가 이제 말씀을 왜 드리는 이유는 예. 제가 선거를 치르고 예. 이런 국민들의 어떤 민심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모셔서 다시 신뢰를 회복해야 될 그 중도층들의 생각은 예. 우리 진영은 보면 미국이면은 정말 절대 선이고 우러러 모신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진짜 좀 이런 표현이 맞을런지 모르겠지만 미국 나가지 마. 우리 지켜줘. 그렇죠. 딱 바지가랑을 붙잡고 이러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예. 오히려 저쪽 진보 진영은 헌법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의 군사 주권을 막 주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보수는 사대주의적인 걸로 보이고 저쪽은 어떤 면에서는 뭡니까? 자주국방의 어떤 모습을 사실 자주국방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박정희 시대 때 박정희가 미국 뭐 카터의 주한미군 철군에 반대해서 뭐 핵을 개발한다고 막 했던 그 시대의 화두거든요. 또 남북 간의 대화 문제도 우리는 전쟁이냐 평화나 할 때 항상 전쟁 쪽의 프레임에 갇히고 저쪽은 평화를 택해서 항상 선거 때 어려움을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전쟁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전쟁과 평화라는 걸 했을 때 그럼 남북 간에 대화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대화에 처음 물꼬를 튼 사람도 박정희 정권 아니겠습니까? 7.4 남북 공동성명부터 그렇고 노태우 정권의 남북 기본 합의서 그렇게부터 지평을 열었는데 오히려 그 남북 간의 대화, 교류 이런 지평은 우리 게 아니고 다 넘겨줬고 우리는 대결, 적대적 저는 이제 적대적인 관계보다 엄격한 관계로 돌아서서 따질 것 따지고 교류할 걸 교류하면서 정말 우리가 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하면 정말 그레이트 코리아를 만들어서 저는 그런 그 남북 통일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의 혈맥을 잇는 그래서 정말 부산 목포 여수에서부터 깔린 우리 인프라가 평양을 거치고 원산을 거치고
중국을 거치고 저 시베리아까지 갈 수 있냐는 그런 플랜도 좀 세워봤던 적이 있는 토목과학자였는데요. 예. 그러려면 북한과 대화를 할 건 해야 되고 무조건 아니다. 뭐 김정은은 때려잡아야만 된다. 라고 해가지고는 우리가 선거 때 또 예. 동아시아 어떤 이 평화 체제 구축에 이루어지는 그때를 우리가 미리 선점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2019년에 그 반기문 재단에서 했던 GIF라고 하는 예. 글로벌 이코노믹 인파워먼트 포럼이죠. 예. 거기 이제 문정인 교수가 예. 사회를 잘 보셨고요. 이인영 지금 통일부 장관이 그때 저랑 같이 남북 경협 투기를 하면서 나오셨고 예. 제가 나갔고 이제 교수님들 몇 분 나오셔서 예. 저는 남북 간의 교류를 하되 혹시 지금 뭐 우리가 투자한 거 개성공단이라든지 또 무슨 연락사무소 폭발을 시킨다든지 예. 그냥 당하잖아요, 때리면. 예. 그렇게 못하게 동아시아의 같은 나라와 함께 예. 뭐 대만, 뭐 일본, 예. 홍콩, 예. 뭐 베트남, 예. 동아시아 공동 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좋겠다. 그러면 같이 협력하고 예. 여러 나라가 함께 들어와 있으니 예. 북한 김정은도 함부로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우리가 그걸 평화를 선점해 가지고 교류할 수 있지 않냐, 예. 그런 안을 제안한 적도 있었어요. 어떻게 뭐 좀 괜찮다 아니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그런 거에 대해 지금 말씀하신 보수 정치의 난관 중에 하나가 거기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사실 또 맞는 말이었죠.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도 우리를 실질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굉장히 강한 힘이었고, 그리고 6.25 전쟁, 한국전쟁 피해자들이 한 집 걸러 옆집에 누구라도 다 연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동일한 트라우마를 겪은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적개심과 공포심이 보수 정치의 어떤 자양분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90년대, 2000년대를 오면서 그 이미지가 확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북한에 대한 이미지의 빈자리를 이제 지금 여권 측에서는 북한에는 자원이 있고 한국에는 기술이 있다 뭐 이런 식이라든가, 아니면은 알고 보면 다 선량한 우리 민족이라든가 하는 식으로 굉장히 좋은 방향, 긍정적인 방향으로 윤색을 했는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북한과는 업데이트를 하지를 못하는 게 보수의 가장 큰 실패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북한을. 방금 연락사무소 폭파 얘기하셨지만 나쁜 친척이에요. 이거는 정확히 못된 친척. 이럴 때 이제 세계관이 갈리는 거죠. 저 세대만 해도 나쁜 친척, 못된 친척하고, 물론 아예 못 본 척 할 수는 없겠고, 굶어 죽게는 막 정말 굶어 죽는다 뭐 이러면은 쌀이라도 좀 보내줄 수는 있지만 같이 살긴 싫다 라는 게 40대 이하의 대북관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미우나 고우나 우리 핏줄이니까 같이 부둥켜 안고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50대 이상의 세계관에 좀 더 가까울 거란 말이에요. 북한이 나쁜 친척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하고 들어가면 적어도 여권에선 이런 식으로는 생각을 못하거나 생각하고 있더라도 그런 포지션을 갖지는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북한에 대한 온정주의적인 태도를 전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랬을 때 어쨌건 한국은 북한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일본이나 중국이나 기타 등등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헌법상 우리가 수복해야 될 영토입니다. 어쨌건.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의 법질서로 포용해야 될 주민들이죠. 북한 주민들이. 이럴 때 그러면 북한 정권과 그리고 북한이라는 나라, 그리고 굉장히 이질적으로 변해 있을 그분들을, 실제로 이질적으로 변해 있잖아요. 탈북자들의 증언 같은 거 들어보면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프레임은, 아, 지금 북한은 우리에게 남은 아니다. 하지만 아름답고 따뜻한 관점으로 바라보면 곤란한, 맨날 빚지고 술 마시고 때려 부수고 소리 지르면서 우리를 걸핏하면 실제로 위협을 하는 나쁜 친척이다
여기서부터 논의를 좀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동안은 우리 보수 쪽은 북한은 주적이냐 아니냐. 예. 그리고 이 주적이냐 프레임을 아니냐, 그리고 예. 악마냐. 예. 근데 악마는 아니라고 치자. 네. 그럼 뭐냐? 그랬을 때 악마가 아니니까 천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권에서. 예. 천사일 리가 없죠. 음흠. 일부러 우리 국민을 죽이는 나라가 북한 말고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고 갈 수는 없다. 네. 여기서 논의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은 나쁜 친척이다. 예. 아, 저희 작가님 고양이 좋아하신다고요. 그런 예, 첩보를 원래 키우고 들었는데 있습니다. 예. 몇 마리가 있어요? 원래 2마리였는데 오히려 어린 둘째가 조금 일찍 갔고 아. 지금은 이제 1마리랑 같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종은 어떤 종? 그냥 코리안 쇼테어라고 부르는 아, 코리안 예, 쇼테어. 아, 잡종이죠. 굉장히 그 코리안 쇼테어라는 고양이는 이렇게 뭡니까 개냥이라 그러나요? 그처럼 뭐 사람을 따릅니까? 아니면 이렇게 원래 고양이처럼 이렇게 좀 혼자 다니는 그런 스타일입니까? 고양이가 종별 차이도 있지만 개체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런데 일단은 제가 키우고 있는 개는 엄청나게 막 살갑거나 아니면 막 되게 막 애교, 그리고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안기고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네, 네. 어쨌건 뭐 저한테 의지는 하는 편이죠. 아, 그래요? 예. 저희는 집에 그 강아지 하나, 예. 한 마리, 예. 고양이 2마리 같이 예. 있는데 이 세 친구 다 저희 아이들이 예. 유기견 유기묘를 집에 어느 날 갑자기 툭툭 데리고 와서 같이 이제 식구가 됐는데요. 사실 저는 고양이 알러지가 굉장히 심합니다. 예. 예, 그래서 심지어는 작년에는 그게 기관지염이 왔다가 폐렴까지 돼서 예. 일주일 동안 입원을 했었는데 예. 병원에서는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이 들어서 예. 정리가 안 됩니다. 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그 고양이를 데리고 오신 분이, 그러니까 따님? 예, 예. 아직 독립하실 나이는 아니죠? 아, 중학생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은 사실 분가를 해서 그냥 이제 떨어져 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안타깝네요. 이게 데려오기 전에 일단은 좀 이렇게 먼저 집에서 키울 수 있는 여건인지 아닌지를 알아봤으면 좋을 텐데. 근데 하여튼 데리고 왔으니까 예. 일단은 좀 더 제가 버텨보겠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그 알러지 약이 알레르기 약을 좀 먹으면서 예. 좀 지내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동물과 관련돼서 이제 뭐 최근에 많이 왼쪽 진영에서는 뭐 동물권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기도 하고 인본주의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동물권 같은 개념을 오히려 도입하면 동물한테 해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동물에게 재산권이 가령 있다고 치면, 예. 그래서 제가 뭐 우리 집 고양이한테 돈을 상속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치면 얘는 더 위험해진단 말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이 고양이의 상속을 받기 위해서 누가 이렇게 죽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잖아요. 그게 특히 이제 영미법 계열 국가들은, 특히 영국 같은 경우 상속이 굉장히 맘대로 가능하기 때문에 네. 예, 내가 이 개한테 내 재산을 상속해준다 이런 것도 유언장에 쓰면 상속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경우 정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동물이 위험해져요, 오히려. 그러면 그러니까, 그 동물은 그 상속을 받은 재산을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법적으로 관리해줄 후견인, 법정 뭐 대리인, 네, 대리인 후견인 필요한 이런 게 거죠? 그렇게 되는 건데, 동물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과 동물에 대해서, 물론 이제 지구 전체를 막 인간이 쥐락펴락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만나고 함께하는 동물들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네. 그냥 그걸 사실로 받아들여야, 그래야 어떻게 조금 더 동물들을 잘 보호하면서 네. 동시에 사람도 행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지. 네. 그게 아니라 동물을 이상화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사람보다 동물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으로 막 접근하기 시작하면 사람도 힘들고 동물도 힘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 내 문제는 제가 이제 자세하게 아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그러니까 뭐라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예. 어쨌건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결되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중요한 거는 가정이 행복해야 동물도 행복할 수 있다. 네. 그 동물 관련해서 수많은 영상물들 보면은 개가 개차반인 집은 대체로 주인들도 힘들어요. 네. 그리고 물론 여기서 고양이지만 개나 고양이나 집에서 키우는 동물들이 막 뭐 사고 치고 난리 치고 이러는 집들 치고 사람도 행복한 집이 없단 말이죠. 이제 TV에 참 많이 나오대요. 예, 그렇죠. 그 선생님 그래서 나오셔가지고. 꼭 얘기하잖아요. 주인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네. 그게 뭐냐? 결국에 우리가 동물과 인간의 관계라는 것은 인간이 먼저 잘해야 되고 인간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되는 관계다.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잘 새기겠습니다. 서울 사시고요. 예. 서울 시민이시고요. 예.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정치권에서는 예. 그 내년에 예. 뭐 보궐선거가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치 이벤트고 예. 또 이 보수 진영으로서는 정말 꼭 찾아와야 되는 예. 그런 그렇죠. 선거기도 합니다. 우리 노 작가님 보실 때 뭐 그 보궐선거 왜 생겼는지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뭐 배경은 뭐 다 아실 테니까 차치하고 이 서울시를 위해서 예. 뭐 진영을 떠나서 예. 어떤 서울시장이 탄생하는 것이 좋은지 어떤 사람이 서울시를 맡아서 앞으로 끌고 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 또 그런 바람 예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아니면 제안 뭐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고인이 되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서울시에서 제가 출신지는 경기도 부천이고 이제 서울에 산 지는 한 10 몇 년 됐는데 네. 가장 아쉽다기보다 가장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은 왜 서울을 관광지로 만드는가 였어요. 그것도 관광지가 외국인도 아니고 강남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는 관광지처럼 강북을 만들더라고요. 저는 계속 강북에 살고 있는데 뭐 가난한 동네가 있으면 가난하고 이제 낡은 동네가 있으면 저는 온갖 종류의 낡은 집에 다 살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관광지라면 예를 들면 북촌 마을 뭐 이런 북촌 마을뿐만이 아니라 이제 빈곤한 동네, 달동네, 흔히 말하는 달동네 같은 데 있으면은 그런 데 살면 굉장히 피곤한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사람들이 그래도 필요하니까 차를 사는데 주차도 제대로 안 되고 네. 쓰레기 버리기도 힘들고 막 남의 집 앞에 쓰레기가 쌓여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막 서로 의상하고 이럴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건 다시 토지를 구획도 하고 뭐 이렇게 새로 올리고 해가지고 개발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게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라 이미 잘 닦여져 있는 강남이나 좋은 동네에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좋은 동네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DSLR 가지고 이제 카메라 찍고 가는 뭐 삶의 정취가 느껴져요 뭐 이런 식으로 카메라로 사진 찍고 가는 그런 것으로 바라봐서 동네를 다시 세워주는 게 아니라 벽화를 그린다. 뭐 예술가들의 뭐 재능 기부로 벽화를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구경거리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가난을 스스로 극복할 기회가 주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당신들의 가난에는 인간적인 따스한 면이 있으니까 계속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사세요 라는 식의 태도로 서울시장이 서울을 바라보고 있지 않았나. 저는 이제 젊고 어쨌건 학력도 있고 뭐 그러니까 젊은 고학력자인데다가 이제 뭐 어렸을 때부터 기회를 많이 받아서 사회적 발언까지 하고 있는 복받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이제 계속 이 서울의 낙후된 지역에 함께하고 있을 때 이분에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서울시장은 왜 이분들의 삶을 이분들 스스로가 개선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 하는가.
왜 이분들의 삶을 자신이 보기에 보기 좋다는 이유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가, 이런 불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차원의 문제 이전에 네. 지금 서울 시민들이 원하는 것도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막 뭐 영끌에서 부동산 집 사고 막 이런다고 이제 그걸 또 막겠다고 대출을 가로막고 막 이런 걸 하고 있는데, 투기다 아니면 뭐 이렇게 불로소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관점도 가능하고 거기에 나름의 일리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자 하는 빼앗겨서는 안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최대한 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서울이니까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드는 거죠. 네. 서울이 조금 더 따스하면서도 치열한 삶의 공간일 수 있는 네. 그런 걸 원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정말 굉장히 감동적인 말씀이고요. 저는 이제 토목 건축을 하고 또 도시공항을 좀 했던 사람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한테, 사는 사람들한테는 인프라, 인프라죠. 인프라스트럭처, 예. 라이프라인. 예. 그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주고,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예.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제일 답답한 게 서울의 길을 좁히지 않습니까? 예. 차 못 다니게. 이제 미래의 시대는 어떤 면에서 이제 하늘로 소위 말하는 뭡니까? 나르는 드론 뭐 이런 것도 어반 에어 모바일, 모빌리티, 그래서 UAM 같은 게 이제 나온다고 해서 언젠가는 도로가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미래 시대는 속도고, 그게 속도가 우리에게는 어떤 자산이고 그런 시대인데, 차가 막혀서 차를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차를 갖고 시내에 들어오면 차를 세울 데가 없게 주차장을 없앤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 걸어 다니는 서울. 전 이런 컨셉을 많이 그동안 했단 말이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기가 삶을 살 때 걸어서만 자기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들로 다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뛰어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자전차를 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 갖고 있는 차를 몰고 짐을 싣고 이동을 해서 차를 세우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다양한 삶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제일 부러운 게 오히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시내 이제는 건설 기술이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지하 100m, 200m에도 도심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땅을 파서 많은 차들이 정말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안전하게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주고, 걸어 다닐 분들은 걸어 다닐 수 있게 녹지를 만들어 주지만, 열심히 빨리빨리 속도전을 해야 되는 분들한텐 그런 속도전을 할 수 있게, 저는 동경 가면 제일 부러운 게 수도고속도로. 수도고속도로를 타고 정말 나리따에서 시내를 들어오고, 로컬길과 그 정말 뭡니까, 이 고가도로가 고속도로로 돼 있는 그 일본의 동경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언젠가 정말 다른 방법이라도 있다면 속도는 속도대로, 또 릴렉스한 보행은 보행대로 함께 공존하는, 단일화 시켜가지고 이걸로 해가 아니라 다양한 삶을 각자의 어떤 생활 패턴과 형편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도시 구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군사독재 시절에 무조건 빨리빨리 속도전, 그리고 이제 밀어붙인다, 하면 된다, 뭐 이런 것에 진저리를 내셨던, 그리고 이제 정확히 말하면 군사독재 정권의 태양이 저물어가고 남아있었던 군사독재 시절의 유산에 시달리면서 유년기를 보냈던 저의 또래의 이제 워라밸에 대한 선호라든가 이제 여유 있는 삶, 느긋한 삶,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컸고,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정책이라는 게 이제 그런 종류의 것에 감성적으로 많이 부응한 측면이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의 흐름을 읽었고, 거기에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무언가를 제시를 했는데, 실제로 그게 그렇게 되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100% 느긋한 산만을 원하느냐, 네.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그쵸. 있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납득할 수 없었고 나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종로라는 대한민국의 굉장히 몇백 년 된 길, 그 길을 갑자기 차선을 줄이더니 거기다가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차선 하나를 빼가지고. 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관광지로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뭐냐면 종로는 광화문부터 시작해서, 광화문 오피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많이 빠졌지만 종로 3가에 있는 그 을지로지만 아무튼 그 라인 그쪽으로 가면 이제 공업단지가 있고, 더 나가서 종로 5가로 가면은 시장이 있고, 네. 약전상이 있고, 거기서 동대문으로 나가면은 이제 세계 최대의 의류 생산 컴플렉스가 있단 말이에요. 네. 종로는 강남 사람들이 와서 자전거 타고 놀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에서 오가면서 먹고 사는 치열한 생존의 장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에 굉장히 많은 오토바이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네. 특히 이 의류 같은 경우, 의류 그쵸. 물류는 오토바이에 속도죠, 의존하니까. 속도. 예. 예, 예. 그런데 그거를 그냥 어느 날 뭐 시민사회와 일절의 상의도 없이 갑자기 자전거 길을 만든다고 하더니 당연히 뜻대로 안 되니까 또 막 어영부영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갔는데, 사실 그렇게 느긋함과 여유를 추구한다는 방향을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속도전하는 것 자체가 거울에 비춰진 군사독재 시절의 산물이다. 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싫어서 뭔가 반대로 하려니까 예. 너무 또 극으로 가서 그쵸. 예, 진짜 그 극과 극이 예, 공존하는데 중간에 있는 우리 시민들은 예. 그만큼 다양한 삶을 형편에 맞게 예. 살 수가 없다 예. 하는 그러니까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맞습니다. 예. 그런 서울이 돼야 되는데, 예, 예. 그런 가치관을 잘 대변할 수 있고 그런 시민들의 열망이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니까, 그걸 반영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그 만리제에서 남대문 넘어가는 예, 그 고가도로가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그것도 사실 지금, 산업도로, 예, 봉제도로, 예, 정말 봉제상들이 예. 거길 통해 가지고 하루에 5만 대가 예, 통행을 했던 도로인데, 거기에 이제 그 도로가 낙후됐다, 예,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꽃길을 만든 거거든요, 보강해서. 근데 그렇죠. 그것도 제가 그때 이제 반대를 하고 예, 조사를 해본 결과 보면은 그 당시 고가도로가 그냥 금방 무너질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예. 안전등급 D등급입니다. 예. 2등급까지 있는데 예. D등급 보강하면은 쓸 수 있어요. 예, 근데 그 D등급인 그 도로는, 고가도로는 폐쇄를 시켰고, 그 옆에 또 염천교, 예, 거기도 D등급이었는데 예. 그건 20억 돈을 들여서 예. B등급으로 예. 업그레이드 시켜서 지금도 차가 다니고, 저는 그게 정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알겠고요. 예. 그 다음에는 지금 뭐 우리 미래 세대, 예, 밀레니엄 세대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정의, 예, 공정 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어차피 후배들이잖아요. 예. 이제 예,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정의, 공정 막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또 그게 굉장히 우파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몰아붙이니까, 저는 이제 다시 한 발 살짝 비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저 자신은 그렇습니다.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한테 얘기하는 저 사람, 뭐 정치인도 그렇고 아니면 뭐 사장, 뭐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게임인데, 게임이라는 게 이제 행동과 선택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돌아오는 이 피드백 과정을 게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막 뭐 일본 불매 운동을 하자 라고 할 때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를 바라고 있을까? 그러니까 남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그런 좋은 얘기를 하면 그냥 막연하게 좋은 말로만 생각을 하니까 남의 말을 무조건 다 이해하고 받아줘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가 돌아가는 방식은 앞으로 살 날이 뭐 이제 100세 시대가 진짜 현실이라고 가정한다면 20대는 지금 80년 남았고 30대는 70년 남았잖아요. 예. 인생 7, 80년 남은 나한테 어떠한 종류의 미래를 살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걸까? 네. 여기까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그냥 나라에서 해결해 줄게 라는 말이 정확히 뭘까? 너는 계속 지금 이 나라인 이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이상 불안하게 될 거야 라는 뜻이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이다 라는 것 정도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 때 어른이 되는 거죠. 어른이 된다는 게 뭐냐, 완벽한 최선의 답은 없더라도 그 중에 지금 이 시점에 가장 나은 선택지가 무엇일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거기에 따르는 리스크를 감당하고 동시에 거기에서 어떤 소득이 있으면 그걸 당당하게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는, 이게 이제 어른스러운 행동이잖아요. 정치적 판단을 이제는 우리 세대가, 저와 저보다 어린 세대들이 조금 더 어른스럽게 할 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장님, 원장님 같은 원장님 세대, 그리고 그 윗세대는 지도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박정희, 그러니까 뭐 보수의 지도자도 있었고 김영삼, 김대중이라는 걸출한 야당 리더들도 있었고, 이 사람들이 어떠한 종류의 세계관을 그분들의 언어뿐만이 아니라 삶의 선택을 통해서도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그거를 그냥 패키지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걸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투명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박정희 얘기했던 것처럼 박정희는 내가 장군이다, 우리는 지금 수출을 향해 전진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병사가 돼서 따라와라 라고 정직하게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국민들은 정직하게 따라갔습니다. 김대중은 나는 굴하지 않는다, 나는 굴하지 않고 어떻게든 정권 교체를 이뤄낸다, 나를 믿고 따라와라 해서 따라갔고 정권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걸맞는 어떤 정보화 시대로의 전환까지 이뤄냈고, 심지어 김영삼 대통령도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는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삼당 합당을 하는 선택을 했지만, 그거는 저는 굉장히 비판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긍정적 의미를 찾아보자면 정치의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한다. 네. 국민 여러분은 스스로의 삶에 종사하시라. 정치권 내에 군사 세력들, 그러니까 전 50 세력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는다. 네. 그렇다면 내가 정치인이니까 욕을 먹더라도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 그래서 어쨌건 차근차근 숙청을 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숙청이라고 하면 좀 물갈이를, 네. 50 세력의 물갈이를 김영삼이 해냈죠. 예. 이런 식으로 과거의 정치 보스 정치라는 것은 명암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말이 겉과 속이 달라요. 북한에 대해서도 뭐 굉장히 엄청난 거 해낼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꼭 그런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공정과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내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뭐 특권과 세습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다 세습하려고 하고 있고, 너무 노골적으로 말이 다를 때는 국민들 스스로가 이제 생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떠한 게임을 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이 제시하는 게임의 룰이 공정한가 아닌가, 이 룰을 신뢰하고 우리가 몇십 년의 인생이 좌우될 수 있는 이 시점에 이 사람들이 제시하는 게임의 룰을 신뢰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다 보면 아주 100% 만족스럽진 않더라도 지금보다는 나은 답을, 그리고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해지자. 예. 이게 제일 좋은 말일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예. 그리고 저는 지금 말씀 주셨던 내용 중에 제가 정말 쓰기 싫은 단어가 뭐냐면 예. 사회 지도층 인사, 예. 이런 표현을 참 쓰기가 싫어요. 저는
앞으로의 세상은 예. 장기할 같은 예. 왕이 있고 마상, 포차, 병졸이 있는 예. 그런 세상이 아니라 예. 같은 크기와 무게의 바둑알, 예. 하얗고 까만 색깔만 다른 그런 바둑알이 모여서 군락을 이루면 사는, 집을 지어 사는 그런 저는 바둑알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도자, 사회 주도층 인사 이런 표현보다 선행자라는 표현이 어떨까? 먼저 리더의 번역어네요. 먼저 경험해 본 예. 전 선행자라는 좀 단어를 우리가 좀 쓰면 좋겠다. 예. 굉장히 뭐 리더십, 리더 다 좋은데 예. 우리 사회 지도층 인사 너무 계급을 나타내는 것 같고 어떤 그 우열을 나누는 것 같고 해서 조금 이제는 우리 후배들이 자라난다는 건 좀 그렇고 이제 활동할 예. 이 시대에는 선행자 아니면 선임자 예. 예? 좀 그런 걸 우리 작가님이 저는 이제 영향력이 별로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방송이나 언제 나갔을 때 그런 좀 용어를 쓰도록 하자는 운동을 좀 해주시면 좀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하루 한 번 꼭 하늘을 보고 하늘의 사진을 찍는 것. 예. 제가요 그 탤런트 조용기 씨 있잖아요. 예. 그분이 방송에서 나와서 한 말씀을 예. 제가 그대로 예. 경험한 적이 있는데 차를 몰고 가다가 예. 괜히 예. 이유도 없이 맑은 하늘을 쳐다보는 근데 펑펑 예. 눈물이 나는 예. 그 나이가 남자의 40대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지났습니다. 예. 이제 곧 오시는 거죠. 아, 예.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정말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 예. 비가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우리 노 작가님 모시고 하니까 이 푸른 하늘과 날씨가 도와주는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요새 20, 30대 세대 트렌드가 예. 하루에 한 번 꼭 하늘을 보고 하늘의 사진을 찍는 거라고 한답니다. 예. 전 사실 그런 적이 처음 들었어요, 오늘요. 그래서 제가 벌써 이만큼 올드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걸 알았는데 이 속담 혹시 아세요? Every cloud has a silver. 보통 방송에 영어 쓰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말로 이제 예. 번역을 하면 아무리 힘든 상황이 와도 예. 희망은 있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예. 우울하고 예. 힘들고 삶이 파괴되고 예. 교육도 파괴되고 예. 정말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고 나가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정치권 여야를 떠나서 예. 우리가 정말 저력이 있는 국민으로 힘을 모아서 이겨나가야 될 텐데 그런 어떤 지금 시대상에 대해서 정말 이 방송을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좀 해주시는 걸로 좀 대담을 마무리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하늘을 바라보고 사진을 찍으면 그걸 어딘가에 올려서 공유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남들의 반응을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꼭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지금 한 번쯤 해보면 좋을 게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핸드폰을 끄고 핸드폰을 꼼꼼히 닦는 거예요. 우리가 방역의 기본은 손을 잘 닦는 것이고 손에서 손으로 만지어서 옮기는 병이 가장 중요한 병이 감염 원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흔히 핸드폰이 아니라 전기보다 더럽다, 지갑이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갑보다 핸드폰이 더 더럽겠죠. 하루 종일 만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끄고 알코올 같이 이제 소독되는 걸로 깨끗하게 닦으면서 우리가 24시간 연결되어 있는 스마트폰 세상으로부터 잠깐이라도 스스로를 해방시킨 다음에 나 자신의 내면을 읽어보고 나는 오늘 무슨 생각을 했고 근데 그 생각의 기준과 판단이 꼭 내 거였을까? 그리고 나는 오늘 누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고 저런 말을 해서 굉장히 기분 나쁘고 굉장히 화내고 그랬는데 그 반응이 내 반응이었을까? 아니면 어떤 기계적인 리액션이었을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정말 놀랍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루에 한 번씩 핸드폰을 끄고 손을 닦고 핸드폰도 닦고 하다 보면 어느새 코로나 시대도 끝나고 우리 스스로도 예전 적어도 어제보다는 조금씩은 나아진 자신이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